우리 몸을 단단히 잡아주는 근육. 실제로 허벅지 근육과 허리 근육이 단단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또 근육은 실제로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를 반복하면서 우리 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중요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근육은 우선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 그 근육 자체가 이제 그 뼈를 연결하면서 이제 수축과 이제 이완을 하면서 우리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분이 제일 크겠고, 그 별개로 이제 움직이면서 체온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떤 방어적인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 자체가 이제 체중 관리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초 대사량이 한 40%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중요한 근육이 딱딱해지거나 굳거나 하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만성 피로가 찾아온다 그래요. 네. 푹 잔 것 같은데도 오후만 되면 팔, 다리가 쑤시고 어깨가 욱신욱신하다 그러는데요. 네, 어떨 땐 이 눈꺼풀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를 의심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떤 중증 질환의 어떤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떨리는 눈꺼풀, 여러분은 어떤 거를 의심하고 계신가요? 너무 피곤하거나 하면 눈이 이렇게 처지거나 얼굴이 붓거나 그렇더라고요. 만성 피로가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나이 들면 보통 눈꺼풀 처짐이 있으니까 안검하수? 그 젊은 연예인들도 안검하수 성형 수술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보니까 얼마 전에 안검하수 수술을 해서 눈꺼풀도 많이 좋아지고 했는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눈꺼풀이 처지는 거는 피부가 늘어지는 거겠고 뭐 겹쳐 보이는 건 노안 현상 아니겠어요? 젊을 때 고생들을 많이 해놓으니까 아무래도 뭐 안과를 가든지 해봐야 안 되겠어요?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그리고 피곤해서 그렇다 하시는데요. 네. 이런 피로 증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근무력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의심해야 된다는군요. 네, 심각하게 그 근육의 그 활동성이 떨어지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 약손 상담실을 통해서 그 위험성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종종 아침 산행을 하는데요. 올라갈 때는 뒤처지지 않고 그럭저럭 잘 따라가는데 하산할 때가 문제입니다. 매번 너무 피곤해서 함께 간 가족에게 부축을 받아야만 내려올 수 있거든요. 만성 피로에 근력 부족인 것 같아서 집에 오면 항상 안마의자로 마사지를 하는데도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이대로도 괜찮을까요? 자, 산에서 부축을 받는다면 보통 다리가 삐거나 골절이 생겼을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냥 피곤해서 부축을 받는다. 네. 어느 정도 피곤한지 그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은 감이 좀 오시는지요? 네,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중증 근무력증 환자가 병원에 오기까지는 아주 사소한 증상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는 수저가 잘 안 된다, 일상생활에서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 용변을 보고 앉은 상태에서 일어서기가 힘들다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데 가장 제일 특징적인 증상은 실제적으로 근육이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리는데 중력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증상, 예를 들면 팔을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한다거나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이제 병원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산행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떤 에너지 요구를 이제 요구를 이제 굉장히 많은 에너지 요구를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오후에 등산을 하고 나서 부축을 할 정도라면은 실제적으로 이 환자가 중증 근무력증 환자일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근무력증에 대한 첫 번째 사례를 봤습니다. 두 번째 사연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 근무력증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 도중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까지 동시에 받게 돼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근무력증과 갑상선 수치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하지 마비까지 올 수 있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걱정이네요. 정말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근무력증이라는 질환 자체도 참 낯선 질환인데 거기다 갑상선에 이상까지 있다라면 더 걱정이 클 텐데요. 이 두 개가 이렇게 합병증처럼 같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중증 근무력증은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그 항진된 자가 항체가 이제 그 갑상선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근무력증에서 한 6% 정도가 갑상선 질환이 이제 같이 발견되고 예, 이 경우에는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혹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모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적절하게 갑상선 질환을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중증 근무력증의 증상 중에 하나인
근력 저하를 좀 더 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 부부 사이에서 소중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근무력증을 앓고 있는데요. 다행히 순산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다른 아기들과 달리 울음소리도 약하고 젖도 잘 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도 아내와 똑같은 병을 앓게 되는 걸까요? 네. 자, 모든 부모가 아이에게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부모의 질환인데요. 그렇죠. 네. 이분도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희망의 네. 메시지를 전해줄 수가 있을까요?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증 근무력증 산모에서는 한 10에서 20% 정도가 이제 그 선천성, 일과성 이제 그 중증 근무력증 증상이 그 태아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지나면은 이제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달 동안에는 증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심지어 그 아기가 팔다리를 전혀 움직이지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성인에 준하는 만큼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네. 네. 하지만 웬만큼은 거의 다 호전될 수 네, 있다라는 호전될 수 말씀이신 있습니다. 거죠. 참 네. 다행입니다. 네. 약손 상담실 통해서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그 근무력증 이것부터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자로 제가 조금 기입을 했습니다. 중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심한 증상이고요. 그다음에 근무력증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근력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나타낸다면은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은 마이아스테니아 그레비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레비스라는 단어에서 중증, 그다음에 마이아스테니아라는 단어에서 근무력증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치료가 좀 힘들었었고 이제 많이 이 병으로 인해서 많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저런 단어가 붙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신경 근육 접합 부에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및 그 수용체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근력 저하입니다. 그래서 다른 질환과 조금 다르게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는 것이 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도식화를 조금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선과 이렇게 모터가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신경으로 좀 대입을 하자면은 말초신경을 전선, 그 다음에 근육을 모터에 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이에 그 전선과 모터 사이에 접합하는 부위가 있을 거고 이거를 우리 해부학적으로 나타내자면은 이 부위가 신경 근육 접합 부위가 됩니다. 그래서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병은 이 신경 근육 접합 부위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좀 더 확대를 하자면 이게 신경 말단 부위고 이게 근육입니다. 근육에는 신경 말단 부위에서 이렇게 그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고 이것들이 근육에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근육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사이에서는 아주 많은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세틸콜린 수용체고요. 그다음에 중증 근무력증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아세틸콜린성 중증 근무력증은 이렇게 자가 면역 항체가 아세틸콜린 그 수용체에 이제 결합을 함으로써 이것들이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더라도 이것들이 다음에 이제 신호 전달을 못해서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근육이 신경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신호를 받지 못하면 결국 근육이 퇴화되는 지경에 이를 것 그럴 수도 같아요. 있겠어요. 네. 이런 과정 중에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중증 근무력증의 특징적인 증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육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전체에 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있는 곳에서는 모두 다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아주 흔한 증상인 이제 눈꺼풀 처짐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것이 한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양쪽으로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움직이는 근육, 이제 외안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외안근도 좌측 우측 다르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안구 운동 장애가 생겨서 복시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팔다리 근력 저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숨이 차거나 그다음에 삼키는 것이 잘 안 되는 호흡 곤란 및 삼킴 장애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모든 증상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시기적으로 아니면 시간적으로 조금 보자면은 하루 중에 증상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호전이 되어 있지만은 점심에는 증상이 나빠지고 저녁에는 다시 일부가 호전되는 그런 일중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증 근무력증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이 다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일부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꺼풀 처짐과 이제 복시가 나타나는 아주 약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와 이제 동시에 이제 사지 근력 저하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아주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 네. 그다음에 안구 사지마비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심한 경우를 이제 중증 근무력증 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체 중증 근무력증 환자의 15에서 20% 정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증 근무력증 위기 환자 중에서는 적절하게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 3에서 한 8% 정도 사망에도 이르기도 하고요. 중증 근무력증 환자가 처음부터 어떤 위기라는 그런 아주 심한 증상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주 약한 어떤 그런 그 증상을 가진 환자에서도 중증 근무력증 위기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염이 주 원인이고 대개 호흡기 감염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한 40에서 70% 정도 그렇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하고 이 경우에는 심한 경우는 인공호흡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한 전체에서 한 15%는 이제 안구형, 이제 눈만 침범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이제 한 85%는 전지성. 그다음에 이와 동시에 그 흉선종이라는 것이 발견될 수도 있는데 한 10%에서는 이제 흉선종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징적으로 이제 중증 근무력증 같은 경우에는 한 20살에서 한 30살 사이까지, 그 다음에 60에서 70살 사이까지 어떤 그 발병 호발하는 나이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특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좀 그렇군요. 특이하네요. 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중에도 증상이 뭐 호전이 될 때도 있다가 또 나빠지는 시기가 있고 또 상담실에서도 산에 오를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가 힘들어져가지고 네. 이제 부축을 받아야 되니까 주변에서 그냥 컨디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병을 또 의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병이 초기에 알려질 때까지는 히스테리에 의한 병으로 진단되기도 했다 네. 그래요. 히스테리에서 희귀질환으로 알려질 때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중증 근무력증 열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토마스 윌리스라는 해부학자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윌리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아주 유명한데요. 이 영국 해부학자고 한 1600년대 이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1671년에 좌측에서 보이는 그런 이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환자를 이렇게 기술을 하였습니다. 아침에는 걸을 수 있고 팔을 여기저기로 움직일 수 있으며 무거운 것을 들 수가 있다. 그러면서 점심 전에 어떤 기운이 소비가 되면서 결국 근육에 영향을 미쳐 팔다리를 겨우 움직이게 된다. 이런 네. 환자를 이제 기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영국에서 1800년대 이제 사무엘 윌크스라는 분이 이제 1877년에 이 레포트를 또 냈습니다. 여자 환자였었고 연수마비, 그러니까 삼킴 장애와 호흡 장애를 좀 호소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근력은 이제 변동을 보이고 최종적으로는 사망을 했다는 그런 보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분은 사실은 어떤 근육에 관련된 그런 전문가가 아니고 사실은 제 뇌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상이 이제 뇌에서 발생하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살펴보았었고 최종적으로는 부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에서 보였지만은 부검에서는 어떤 뚜렷한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중추신경의 이상은 아닌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18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여기저기에서 보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이제 안검하수와 그다음에 복시, 삼킴장애, 목근력 저하, 앞서 본 것과 같이 굉장히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이제 보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1893년도에서도 증상이 또 있었습니다. 3명의 유사한 환자를 보고하면서 앞서 보고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환자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는 사지 근력을 동반하는 회복 가능한 연수마비, 그러니까 증상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그런 예를 보고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1895년 최종적으로 어떤 우리가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리라는 분이 이제 2명의 유사한 환자를 보고를 했고 특히 이제 전기 생리학적 소견을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어스테니아 그라비스 슈도 파랄레티카, 이걸 조금 얘기하자면은 가성 마비를 보이는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서 나머지 뒤에 두 단어를 빼고 앞에 두 단어만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마이어스테니아는 이제 그리스에서 왔고, 이제 근력 저하, 그다음에 그래비스는 라틴어에서 왔고 무거운 그런 뜻을 호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하고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이 병이 중증 근무력증이 거의 뭐 의학적으로 이제 밝혀졌나 보군요. 네, 네. 계속해서 예. 네, 그래서 약제는 사실은 참 모르고 있다가 1934년에 영국 이제 런던에 있는 성 알페지 병원에서 이제 데니 브라운이라는
의사가 이제 발견했었습니다. 사실은 이분은 이제 큐라레라는 독 전문인데요. 큐라레라는 독은 사실은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원주민들이 원숭이 사냥을 할 때 이제 그 화살에 끝에 독을 묻혀서 이제 그 원숭이 사냥을 할 때 쓰는 독입니다. 그래서 네. 이 자체가 신경 근육 접합부에 작용을 해서 결국은 힘을 빠지게 만들고 그런 작용으로 이제 원숭이 사냥을 이용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약제로 이제 피조스티금이라는 주사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에서 이 주사를 적용을 해보니까 환자가 호전됐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1934년 12월에 이제 그 로슈라는 회사에서 합성 약제를 시판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1954년에 먹는 약제인 미스티논, 현재까지도 쓰고 있는 피리도스티그민을 시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증 근무력증과 이제 유명인을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필리핀에서 이제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증 근무력증을 앓고 있다는 내용은 가장 최근 뉴스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네네. 그렇지만은 현재까지 알려진 어떤 중증 근무력증의 유명인은 아리스토틀 오나시스라는 그리스 선박 회사 사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제 그리스 선박 회사 사장이지만은 이분이 더욱더 유명해진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존 F 케네디의 대통령의 미망인인 제클린 케네디가 결국에는 이분과 재혼을 해서 더욱더 유명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예, 아리스토틀 오나시스가 이제 현재까지 알려진 유명인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유명인 말씀을 하시고 보니까 또 천체 물리학자죠. 스티븐 호킹 박사도 그 근육 질환이죠. 근육 질환을 알아서 특별한 그런 휠체어에 의지를 하고 다녔는데 또 이분은 루게릭병을 오래 앓은 걸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질환은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저 앞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제 루게릭 진단은 아직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 네, 사실 루게릭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은 대개 한 5년 생존율이 20%에 미치지 않고요. 이제 평균 한 3년 정도 산다고 알려져 있고 네. 많이 가는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는 20대의 질환을 진단을 받았고 거의 70세까지 산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명이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의견이 좀 분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루게릭병과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 조금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근력 저하라는 그런 어떤 최종적인 어떤 증상을 호소를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증 근무력증은 일종 변동을 나타내고 루게릭병은 계속 진행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보자면은 중증 근무력증은 앞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신경 근접합부에 이상을 나타내는 병이고 루게릭병은 운동신경 전체에 이상을 나타내는 병입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운동신경 전체에 이상을 나타내고 루게릭병은 계속 진행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치료제로 쓰는 약물인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제 이제 치료제로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피리도스티그민이라는 것을 주사약제로 투여를 해서 증상이 호전이 된다면은 이 약제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이제 눈꺼풀 처짐 환자가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 주사를 맞고 시간이 지남으로 이제 눈꺼풀이 이제 올라가는 것을 네.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증상 호전이 된다면은 이제 중증 근무력증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음팩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눈꺼풀 처짐 환자에서 얼음팩을 눈꺼풀에 한 1, 2분 대고 나서 이제 착외하게 난 다음에는 이제 눈꺼풀이 올라간다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생리학적 검사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 신경 자극 검사라는 것을 시행을 해서 중증 근무력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증 근무력증의 특징이 이제 피로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복신경 자극 검사에서는 정상인에서는 반복신경 자극 검사를 했었을 때 반응이 일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중증 근무력증 환자에서는 이 신호가 굉장히 시간이 감으로 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 40% 이상의 감소가 있다면은 중증 근무력증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검사도 같이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흉선종이 동반될 수가 있고 흉선종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 근무력증이 더 나빠질 수가 있고 흉선종이 발견되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은 증상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PET-CT를 촬영을 해서 이제 이 가슴 부위인데 심장 앞쪽에 이런 어떤 큰 종양이 있다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흉선종도 있는 반면에 흉선 비대, 그다음에 흉선 위축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종목 교수의 건강 비법. 그 첫 번째는 바로 생활 속 근육 지키기. 근육 이완을 위한 스트레칭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있다.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몸의 어떤 그런 장기라든가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근육이 한 40, 50%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세 가지 정도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움직이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할 때 필요한 근육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몸에서 이제 체온을 유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올바로 서 있을 때도 이제 그 어떤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근육이 이제 기능을 작용을 합니다. 우리의 근육은 큰 작용을 하지 않아도 시간마다 수축과 이완을 통해 자주 움직인다. 그러면서 자연히 쌓인 근육의 피로는 혈액순환을 막게 되는데 근육을 최대한 이완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그 피로가 누적되는 것을 리셋을 시켜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함으로써 어떤 말초 혈관에 어떤 그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떤 그 혈액순환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필요한 물질을 쉽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겠고, 근육에서 소비하는 노폐물들을 빨리 그 신장이라든가 전달을 할 수 있어서 어떤 근육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쁠 땐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풀어주지만 시간이 날 땐 주로 체력 단련실을 찾고 있다는 이종목 교수. 거창한 운동은 아니지만 유산소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르고 있다. 최소 그 주에 2번 이상, 이제 평균적으로 주 3회 이상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뭐 병원 내에서 체력 단련실이 개인적으로 연구실에 좀 가깝다 보니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자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많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체지방 감소나 혈액순환 등에 도움을 줘 신체를 건강히 하는 대표 운동 중 하나다. 이 조깅 자체는 어떤 근력 운동에 바로 영향을 주진 않지만은 어떤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어떤 근육이 이제 그 이용하는 에너지를 이제 뭐 당분 내지는 지방도 함께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그 이후로는 저는 실제적인 이제 근력 운동을 실제로 합니다. 예를 들면은 마령이라든가 뭐 팔굽혀펴기라든가, 그래서 실제로 이용을 하고, 근육병 환자에서는 사실은 조금 권해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일반인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겪을 수 있는 어떤 노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근력 양의 증가는 굉장히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도움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꼭 근육병 환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최대한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천성 근무력증을 앓고 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간 한 학생의 사연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봤었는데요. 교수님과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같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내는 분들이 계시겠죠? 네, 있습니다. 제가 전공의 초기에 그 중증 근무력증 위기로 이제 발현한 이제 20대 초반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때는 처음이었고 환자도 처음 겪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 석 달, 넉 달 동안 그 환자를 돌보면서 환자도 결국에는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채로 퇴원을 했었고요. 이제 저도 사실은 그게 환자를 퇴원시키고 나서는 기억에 잊어버렸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전문의를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부에 이렇게 겹치면서 타도실에 한 7년 동안 이렇게 있었고, 결국에는 목요일을 되돌아왔는데 결국 이 환자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엿하게 아기도 낳고 이제 엄마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 일반인들도 아기를 놓고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이제 중증 근무력증 환자의 네. 자기 본인 증상도 이겨내고 출산도 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기뻤었습니다. 네. 네. 이럴 때는 참 그 의료진 하시면서 보람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했어요. 네. 그 보면 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약물 치료를 하고 앞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도 굉장히 호전되는 사진을 이렇게 보기는 했었었는데, 그 중증 근무력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물 치료가 주 치료가 되는 건가요? 네, 약물 치료와 함께 그 수술 치료도 같이 동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증 근무력증 치료는 이와 이제 도표 같이 이렇게 좀 증상이 이제 경증이냐 중증이냐 아니면 이제 급성기 치료냐 유지 치료냐에 따라서 전략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이제 보는 급성기의 이제 중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증 근무력증 위기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식을 다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환자실 입원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면역글로불린, 그다음에 혈전경술, 그다음에 리투시마까지 써볼 수가 있겠고, 이제 메스토닌이나 스테로이드 같이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증 근무력증 위기를 이제 지나서 아주 이제 그 만성적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제 유지치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메스티논이나 스테로이드, 그다음 또는 면역제제 이런 것들을 써볼 수가 있겠고, 이것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된다거나 잘 작용하지 않는다면은 면역글로불린을 주기적으로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면역 글로불린에서도 특별하게 이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릭투시맙이라는 이제 단일 클로날 항체 그것도 한번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흉선 제거술은 이제 그 앞서 보셨다시피 흉선 CT를 찍었었을 때, 가슴 CT를 찍었었을 때 흉선종이 발견되는 경우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술 방법에 의해서는 가슴을 완전히 여는 개형술도 있겠고, 최근에는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는 이제 그 비디오를 통해서 내시경적으로 제거할 수도 있겠습니다. 흉선종을 제거해야 되고, 흉선종이 있다면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은 CT에서 흉선종이 아니고 예를 들면 흉선 비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50세 미만이고 이제 그 항아세틱 콜린 항체 양성 환자에서는 권장을 하고, 50세 미만이지만은 항체가 음성 환자에서는 어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그 환자의 이 수술을 했었을 때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0세 이상에서는 사실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약물 치료할 때 이 약물 치료도 적정량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렇죠. 네. 이게 오히려 많아지면 오히려 근육을 약화시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까 그 보셨다시피 치료 중에 메스토닌이라는 약제를 많이 복용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환자가 이렇습니다. 이제 약을 적절하게 처방을 했는데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에 본인 스스로 불안감에 약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콜린성 어떤 위기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자율신경계 증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통이 있고 설사가 심하다거나 침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 자체로도 근력 저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약을 많이 드시는 것은 도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보통 근무력증 환자 하면은 무기력하고 일단 몸이 힘들기 때문에 좀 주변에서도 그렇고 영양 보충을 좀 시켜주면 좀 기력이 나지 않을까 해서 뭐 식단이라든가 먹는 거 위주로 좀 관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좀 어떻게 좀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그 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근무력증 증상 자체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보고는 없고, 다만 이제 운동 자체가 이제 흉선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에서는 수술 어떤 합병증이라든가 수술과 관련된 입원에 대해서는 호전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은 사실은 다양한 음식, 그러니까 적절하게 체중 유지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겠고,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권장은 이제 야채, 과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권장해드리고, 단 음식, 그다음에 소금, 술 같은 경우는 적정량만 드시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중증 근무력증 환자가 이제 올해 이제 그 했었을 때 피해야 할 것들을 조금 말씀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떤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중증 근무력증 환자라는 것 진단을 받게 된다면은 다른 진료를 볼 때 항상 그 얘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용적으로 많이 쓰는 보톡스 치료, 그다음에 저희가 신경과적에서도 이제 어떤 잔 떨림이라든가 아니면은 안면 연축이 있는 경우에 이제 보톡스를 쓰게 되는데, 국소 주사에서도 이제 전신 증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페니실아민 관련된 어떤 그런 약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약제입니다. 이것도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캐텍증으로 많이 알려진 이제 마크로라이드 항생제도 피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세 가지 항목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수술 관련해서 신경근 접합부 차단제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전신 마취하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호흡 마취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호흡 마취에 있어서는 폐라든가 이런 쪽으로 쉽게 우리가 주입하기 위해서 신경 근육 차단제를 일부러 쓰게 됩니다. 이것도 그냥 주의 깊게 필요한 부분이고. 네, 중증 근무력증인 경우에는 걷고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어도 성인이 되기까지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다 그러는데, 자, 태어나자마자 죽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질환이 있다 그래요. 이게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선천성 근육병. 이게 부모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질환이라고요. 네. 네, 그 유전적 질환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선천성 근육병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듀셴근 2영양증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먼저 이제 보고한 이제 듀셴이라는 분이신데, 네. 그 소아근이 영양증 환자 중에서는 가장 흔한 형태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에서는 3,000명에서 5,000명 중에 1명 정도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근육에는 이제 디스트로핀이라는 그런 단백질이 있고요. 이 역할 자체는 어떤 그 근육의 막에 이제 그 어떤 그 구조적인 그런 유지를 해주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성염색체 열성 유전이고요. 이게 나중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계 유전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한 70%에서 이제 모계 유전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어머니가 특별하게 이상이 없더라도 자연적 발생되는 경우가 한 30%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있다면 어머니께서 굉장한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염색체의 열성 유전에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성염색체가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XY로 이제 보이고 있고 여성 같은 경우는 XX로 보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X 염색체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남성에서는 이게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증상이 발현됩니다.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2개가 있고요. 2개 중에 1개만 이상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에서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8%에서는 증상을 나타내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 여성이 2개를 다 갖게 된다면 출산 전 사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 살아있는 여성에서는 이 2가지 유전자 다 이상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듀셴 근이영양증 중에서 근이영양증이라는 것을 조금 더 정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는데요. 네.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근육의 필수 구성 단백질인 단백질이 이제 유전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이 근육 자체가 괴사,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망가지고 그러면서 다시 재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겪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은 결국에는 근육세포가 이제 파괴되는 그런 질환이고요. 이게 이제 병리학적 소견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이라면은 이쪽에 모여 있는 이런 부위 자체가 이제 괴사와 재생을 겪어서 파괴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게 20살 이전에 사망을 한다고 하니까 부모 마음이 정말 마음이 아닐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래요. 아이가 있고 보니까 사실 아주 사소한 것들도 다 신경이 쓰이거든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런 거를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듀셴 근이영양증의 의심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대개 아기를 놓게 되면 엄마가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몇 개월부터 아기가 뒤집을 수가 있고 몇 개월부터 혼자 몸을 가누기 시작하고 언제 설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0세에 돼서 이렇게 혼자 설 수가 있고 12개월이 됐었을 때 혼자 걸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의 어떤 그런 기준표가 되겠는데 제일 큰 부분은 이제 운동 발달 지연입니다. 그래서 18개월까지 걸을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걷더라도 이제 까칠발로만 걷는 경우, 그러니까 일종의 발에 어떤 기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4개월까지 바퀴 달린 장난감을 밀 수 없는 경우, 그래서 전반적인 운동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에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아기가 크다면은 이런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를 앞으로 내밀고 그 다음에 종아리가 굵어지고 그에 반해서 허벅지는 굉장히 이제 가늘어지는 그런 증상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설 때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결국에는 바닥을 짚고 결국에는 무릎을 짚고 이렇게 일어서는 이런 증상도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이제 호흡 근육 이상을 호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심장에 어떤 잡음이 있어서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았었을 때 심장 근육이 이상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능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의심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듀셴 베커 근이영양증 경과 같은 경우는 이게 해외 사례를 제가 조금 더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대개 이제 그런 경우에 호흡 곤란이 있다면은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하고, 근데 혼자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관 절개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마우스피스 이렇게 물무로 인해서 이제 그 호흡을 이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듀셴 근이영양증의 이제 치료 및 관리 부분인데요. 그때 스테로이드가 이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병리학적으로 보셨다시피 이제 괴사와 이제 재생이 반복적으로 겪음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결체 조직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좀 더 막아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그래서 이제 그 듀셴 근이영양증에서도 심장에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심장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약제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절 구축이 있다면 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브레이스, 이제 교정기를 쓰므로 인해서 관절 구축을 사전에 조금 막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특히 이제 저녁에 누워서 썼을 때 이제 호흡이 곤란하다면은 인공호흡기를 써서 이제 호흡을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전자 치료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이제 엑손 건너뛰기라는 그런 치료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듀셴형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유전자 결손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유전자 결손을 일부러 좀 더 시킴으로 인해서
의미를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뜻이 없는 그런 단어가 이어지는 문장이 되겠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더 없애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날씨가 좋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유전자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유전자에서 이제 백화형으로 증상을 조금 더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유전자 치료가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유전자 치료 말고 이제 그 디스트로핀 전체 길이보다는 아주 짤막한 것을 넣어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유전자를 그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외부에서 주입을 한다면은 이제 가능하겠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그 디스트로핀이라는 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런 짧은 날씨가 좋다라든지 날씨가 좋습니다든지 오늘은 좋습니다든지 이런 짧게 의미를 가지는 그런 유전자를 주입을 함으로써 기능을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유전자 치료도 있겠습니다. 네, 네. 좀 치료에 대한 좀 다양한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이 됐으면 하는 네.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사지가 근무력증, 이렇게 힘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을 먹기가 힘들고 호흡 곤란이 오고 이렇게 얼굴 근육이 망가지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근긴장성 근위영양증의 증상으로 이제 굉장히 특별한 것이 이제 근긴장성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근육에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쳤었을 때 네. 이렇게 자연적으로 근육이 수축하고요. 네. 이쪽에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주먹을 쥐었다가 펴기가 굉장히 힘들고 네. 우리가 이제 그 진차소견으로서는 혀에다가 이렇게 탁 쳤었을 때 혀가 이렇게 네. 딱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쉽게 펴지지 못하는 그런 증상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걸레를 짜고 나서 그 뒤로 이제 펴기 힘든 손이, 예, 그런 네. 증상을 호소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환자에서 이제 그 얼굴 형태로서 굉장히 특징적인데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 환자의 이제 그 근긴장성 근위영양증 환자의 이제 얼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얼굴이 깁니다. 얼굴이 길고 그 다음에 앞쪽에 머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그런 그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뭐 M자형 탈모라든지 아니면 종소리 부위가 이제 탈모가 생기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앞부위에 탈모가 생기고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양쪽 관자놀이의 근육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 다음에 얼굴이 길고 이제 결국에는 턱관절에 근육이 힘이 없다 보니까 항상 입을 벌리고 지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근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도 위축도 오고 근력 저하가 주로 이제 손 쪽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특징적이고요. 이제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매우 심해서 이제 그냥 축 처지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은 이제 침 근전도를 통해서 이제 폭탄 투하하는 소리.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얘기긴 한데 침 근전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리를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소리 자체가 음이 이제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가는 그런 폭탄 투하하는 소리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확진으로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MPK 유전자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 유전자가 이렇게 길게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이쪽 부위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필요 없는 부위에 CTG라는 그런 부위가 있겠고요. 이것들이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은 증상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정상은 이게 반복수가 30개 미만인데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내려면 150개 이상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증가된 어떤 이런 것들은 자기들끼리 막 뭉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증상이 생깁니다. 유전자가 이렇게 뭉쳐서 증상이 근육 증상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문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장애도, 위장관 장애도 나타날 수가 있겠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인지 기능에도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심한 형태로서는 이제 심장이 이렇게 그 부정맥을 나타내고 한 번씩 이렇게 빈맥도 나타내는 반면에 심장이 뛰지 않는 그런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긴장성 근위영양증 환자에서 사실은 사망 원인이 어떤 근력 저하보다는 심장 어떤 전도 장애로 인해서 사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내분비 이상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당뇨 같은 것도 동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전적인 특징도 있는데요.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런 반복수가 이제 그 병의 원인이 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 유전자가 이상이 있는 부위가 더 길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세대를 거둘수록 발병 나이가 빨라지고 그다음에 증상이 심해지고 그런 게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아버지에서 증상이 왔을 때보다 어머니에서 증상이 왔을 때 증상이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는 아직까지는 원인을 교정할 수 있는 치료는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주먹을 쥐었다가 펼 때 이제 그 이완이 잘 되지 않는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제를 조금 더 써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은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증치료 예를 들면은 당뇨가 있다면 당뇨에 관해서 조절을 해줘야 되겠고요. 백내장이 있다면은 그에 맞춰서 안과적인 어떤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전자 치료는 시도는 되고 있지만은 어떻게 이제 상품으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네. 네, 근육병 속에 이렇게 다양한 질환이 있는 줄 오늘 알게 됐는데요. 네. 이렇게 다양한 질환이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양한 종류의 진단법이 개발되고 있겠죠. 사실은 이제 선천성 근육병 이제 이것 다 포함해서 굉장히 어떤 그런 증상이 서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증상만으로 이제 그 병을 완벽하게 진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우선 이제 차세대 유전자 분석에 의해서 이제 그 진단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몰랐던 질환들도 그걸 통해서 새로운 유전자가 어떤 병을 일으키는지 알려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유전자 발견이 된다면은 그 어떤 유전자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타겟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네. 오늘 근육 질환, 근육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을 보시면서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시스템이 네.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어떤 신경 근육 질환 환자는 이제 그 이동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제 제도적으로 많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동 휠체어라든가 전동 스쿠터 그런 것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부위가 미치지 못한 부위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인도의 터키라든가 이제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아직까지 불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이제 기계적인 것도 이제 도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버스를 탈 때 뭐 장애인이 예를 들면 중증 근무력증 환자라든가 어떤 선천성 근육병 환자가 탄다고 했었을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근육병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음식점이나 공공기관에 들어설 때 발 앞을 막고선 문턱이라고 합니다. 넘어서기가 좀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런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더불어서 이런 분들을 바라보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문턱도 같이 낮추는 이 두 가지 노력이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피로 속에 숨겨진 위험한 희귀질환 중증 근무력증과 그 외 근육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경과 이종목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